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부동산 시장 특성과 뒤에서 배우시게 될 효율적 시장을 연결시켜서 요즘에 문제를 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시험에는 효율적 시장 정보가치 계산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출제 안 되겠죠? 정보가치는 뭐 넘어가셔도 좋고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선 여러분 우리 토지의 특성을 배우셨으니까 토지 특성 중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부동성이죠. 부동성. 작년 시험에서도 또 여기서 또 지문이 출제됐는데,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된 경향이 있는 국지적인 시장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자, 이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부동산의 용도별, 지역별로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 세분화가 나타나면서 부분 시장이 형성되죠. 예를 들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세분화가 되죠. 자, 그리고 작년 시험에 나온 용어가 이 부분 시장별로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시장에서의 전세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우선은 이 부동성에서 또 우리 토지 이용에 뭐가 발생하죠? 외부 효과, 외부성도 나타나고, 또 부동성, 이 부증성, 영속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우리는 공급을 늘려서 조절하기가 어렵다. 수요 공급 조절이 뭐죠? 곤란해요. 자, 곤란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의 특성이 있죠. 자, 이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 상품과 달리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이 뭐다? 낮다. 대체의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비표준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시장이 도매상과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관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화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시에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이 일반 상품보다 많이 든다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 거래 내용,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의 공개를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수집은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도 증가하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또 중요성이 확대되는 특징이 거래의 비공개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 위에 보시면 또 가격이 비싸죠.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사야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또 중요하다.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가 시장의 기능은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교환의 기능과 자원 배분의 기능은 고유 기능이죠. 자, 가격이 결정되면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매도자, 매수자, 또 투자자,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격이 우리가 형성되는 또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토지의 이 용도면에서의 대체, 경쟁 등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토지를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토지 이용 주체에 있어서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이 나타난다. 지리론 가서 우리가 또 배울 용어죠.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비공개성.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바로 뭐죠? 공급의 시차가 되죠. 그래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3번.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3번 질문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뭐가 같다? 정보의 가치. 정보의 가치와 뭐가 일치한다면?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은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요.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요거 주의 좀 해두셔야겠죠. 자,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개념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 강성 효율적 시장은 최근에 3년 연속 지문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공간적 작용 범위가 지역에 국한되는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 형성하니까 틀렸죠. 자, 국지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리 형성이 되는데,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질적 가격 형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효율적 시장을 보면은 과거, 자, 시장에서 우리는 새롭게 유입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데, 특히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그리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 추세적인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어떻게 돼?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또 정보 비용도 존재하죠. 자, 이 두 정보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합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 자, 이 기본적 분석인데,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도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는 것. 자, 우선은 요 두 개념에서 계속 출제되는 게 강성이죠.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책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네요?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딱 시험에 내면요, 고민스러워. 답이 강성인데 보기에 강성이 없어. 그러면 뭐다? 여러분, 답이 뭐 나오겠어? 완전 경쟁 시장이 나왔겠지. 그래서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작년에 출제된 게 이거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장의 어느 누구도 뭐를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이 지문을 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죠.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약성과 중강성은 얻을 수 있어요. 뭐보다? 남보다 우수한 정보. 공개되지 않은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약성이나 중강성 투자자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강성은 어느 누구도 결코 얻을 수 없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23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개념 맞는 지문이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것도 맞습니다.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또 개념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더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아까 요거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비용이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개념에서 우선 최근에 정답을 많이 물으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서 초과 이윤이 없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작년 시험에는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 특성과 같이 출제를 했고, 정보가치 계산 문제를 출제했는데, 올해는 정보가치 계산 문제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상권 분석 이론으로 갑니다. 자, 작년에 이론으로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상권은 배후지죠.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에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 누구냐면은 레일리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레일리는 소매 인력의 법칙이 바로 뭐죠? 우리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중력 모형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기 A 도시, 레일리는요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A 도시, B 도시로 주어지면요 이 거리는 두 도시 간의 직선거리를 전제로 해. 직선거리. 자, 이때 A 도시 인구가 뭐 A명이다, B 도시 인구는 뭐 B명이다.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돼요? B 도시 가까이에 상권의 경계에 뭐가? 분기점이 형성되죠. 이때 분기점에서 A 도시까지 거리를 X키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뭐다? Y키로로 하면은, 자, 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 C 도시, 분기점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AB 두 도시 크기, 두 도시 크기에 뭐에 비례하죠? 인구에 비례.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작년 시험에는 이것을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비례와 반비례를 바꿨죠. 작년 시험에. 항상 우리는 거리 제곱은 뭐다? 반비례로 가는데,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유인력인데, 비례는 뭘로 온다? 분자로 오고,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와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여러분 상권이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잖아요. 상권이 이렇게. 여기는 A 도시 상권, 여기는 무슨 상권? B 도시 상권. 상권이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배운 요게 뭐냐? 아폴로니우스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이게 중력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계산 문제 좀 주의 좀 해두시고, 레일리. 이론은 최초니까 하여튼 중요한데, 계산 문제도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뭐 했다? 수정한 모형이 컨버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또는 뭐라고 하죠?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자, 인구를 처음에는 인구 그래로 적용하다가 나중에 인구를 뭘로 수정했다? 매장 규모, 매장 면적으로 수정한 거죠. 나중에 가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도시가 미치는 우리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뭐다? 상권의 경계가 된다.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상점 규모가 뭐죠?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A 도시의 A 쇼핑센터다. 처음에는 도시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인구 적용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A 도시의 쇼핑센터, B 도시 쇼핑센터에서 뭐를 매장 면적으로
어떻게 돼? 수정을 한 겁니다. 상권의 경계는 또 어디 있다? A 도시 가깝게 결정이 되겠죠. 분기점. 그래서 A 도시로부터 이게 몇 킬로냐? X. 그럼 X 값은 거기에 나왔듯이 분모는 뭐다? 1 플러스 A로부터 올 때는 A의 뭐죠? 매장 규모 또는 매장 면적. 여기는 B의 매장 면적에서 두 쇼핑센터, 두 도시 간의 거리 아니면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가 분자로 오시면 돼요. 그 수식이 여러분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컨버스보다는 레일리 쪽이 좀 중요하죠. 최초니까. 그리고 이제 출제료는요, 레일리 아니면 허프인데, 우리 입지이론에서 출제하신 분이 이제 당국대학교 이호병 교수인데, 그분이 출제할 때는요, 레일리 아니면 허프 돌아가면서 내요. 지금까지. 근데 답도 그렇고, 계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레일리 허프면 좀 신경 쓰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느낌상 허프가 낼 것 같은데. 허프는 확률이죠.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 자, 여기죠. 소비자 거주지. 자,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20만 명이다. 자, 요 거주지 인구 20만 명에서 A 할인점, B 할인점이 있다. 자, 이때 요 거리를 우리는 10km다. 자, 이 거리는 5km다.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 거주지에서 이렇게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인 우리 상권 분석 모형이다.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인데, 레일리는 이렇게 한 지역 사회 내에 다수의 점포가 존재한다. 지금 점포 2개죠. 또 시 점포도 있을 수 있어요. 다수의 점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론을 전개시켜요. 그러면 작년 시험은 요거 출제했죠.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3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뭐 거리, 또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또 경쟁 쇼핑센터의 수, 이 3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작년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그 요인은 뭐 우리가 하는데, 무슨 계산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우선 A 할인점 뭐 구할 때는 항상 뭐부터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 그래서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전체죠. 전체에 대해서 A 할인점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할인 시장 점유율을 가장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돼? 이용 객수를 구해야 돼. 요걸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구한다? 이용 객수를 구해서 이제 판단해야 돼. 요 2개를 내면 좋고, 또 이상한 것도 묻죠. A 할인점에서 어떻게 돼? 연간 매출액은 얼마냐? 네? 또 뭐 들어온다? 또 어떻게 돼? 3km 지점에 C 할인점이 새로 신규 할인점이 입점을 했을 경우에 A 할인점 고객은 몇 명 줄어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할인점 고객이 줄어든 만큼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C로 갔죠. C. 그러니까 이걸 뭐죠?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해. 그러니까 소비자 거주지는 고정돼 있는데 점포가 신규 들어오면 다른 점포에서 고객이 뺏길 거 아니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하죠. 제로 썸 게임. 자, 그래서 허프도 계산 문제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상권 분석 모형에서 레일리 아니면 허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문제 몇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 바라고. 자, 크리스탈러로 갑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해.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나타낸다. 이게 중심지거든요. 그럼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돼요. 고객이 존재하는 저희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이 가장 먼 길이 있죠.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 중심지 기능이 제공되는, 요 중심지에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요걸 넘어가면요,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공급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0이 되는 지점까지는 최대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근데 문제는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익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무슨 범위? 최소 요구치의 범위인데, 그러면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존재해 있어야 된다. 요걸 가지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오는데, 이 백화점 같은 것은 고차원 중심지입니다. 학교는 중차원, 저는 뭐다? 편의점.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고차원 중심지,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차원 중심지. 자, 우리나라 저차원 중심지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잖아요. 편의품점.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편의품점 수가 많을까요? 커피 전문점 수가 많을까요? 커피 전문점도 저차원 중심지 아닌가요? 예? 요즘에? 그것도 저차원 중심지, 뭐 동네마다 뭐 다 있던데 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37,000개예요. 전국에. 편의점 몇 개? 33,000개예요. 편의점보다 더 많아. 안 망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인구수 대비 이런 걸 봤을 때. 또 어디 있어요? 농촌엔 별로 없잖아요. 다 보면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자, 그런데 편의점하고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 고차원 중심지 가면 어떻게 경쟁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누구 이론? 크리스탈러 이론. 자, 우선 크리스탈러 나오고, 거기에 보시면 애플봄 교수의 소비자 분포 기법인데, 자, 이마트 갔습니다. 고객이 이마트에 물건 사러 오죠. 그럼 소비자 오신 분을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묻고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에요. 즉,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CST, 소비자 분포 기법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많이 오고 어디에서 적게 오느냐. 그럼 적게 오는 곳에서는 경쟁 점포가 생겼느냐. 이런 걸 분석하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을 하고요. 또 우리가 경쟁 점포의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고, 또 광고, 또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거냐 축소할 거냐, 점포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 CST. 그래서 요즘에는 뭐죠? 뭐 빅데이터 같은 것도 자료 수집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상권 분석 모형이 상당히 많이 이용한데, 여러분이 분석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걸 이용하면 돼? 여러분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 회사에 뭐 한다? 뭐를 하면 돼? 분석을 의뢰하면 돼. 카드 회사 카드를 잘 끊잖아요. 끊으면 어떻게 돼? 고객이 이 점포 반경에 빵집이면 빵집 몇 개에서 매출이 얼마 다 나옵니다. 고객이 뭘로 나와? 연령별 부부도 다 나옵니다. 요즘에 엄청 좋아진 시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요즘 빵집 여기도 많던데, 이제 우리나라 빵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 하면 파리바게뜨. 그죠? 이제 제일 잘 팔린 곳 어디냐? 소득 높은 곳에서 빵집 하면 망해요. 예?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예를 부산 하면은, 예? 거기에, 예? 구포 시장 옆 빵집 매출 1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 소득 있는 사람 빵 안 먹어요. 소득 어떻게 돼? 급한 사람들이 가면서 빵 사두고 먹지. 그래서 잘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해운대 빵집은 거의 망하는 거야. 그래, 참으면. 소득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해야 돼. 그래도 빵집이 그렇죠. 아이스크림 정도 어떻게 해? 그런 거 다 분석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근데 우리 중개사 점포는 한 상가에 다 있대요. 1층에 전부 다 중개사. 그거 되는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분석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가운데 점포 입점하냐? 맨 끝에 입점하냐? 네? 코너링에 입점하냐? 다 다릅니다. 매출이. 자, 한번 나중에 여러분도 돌아다녀서 합격하셔서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자,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꼭 우리 허프는요, 거리 마찰계수 2가 나와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올 때 허프할 때는요, 이 공간 거리 마찰계수의 값이 점포의 성격, 아까 편의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따라 다른데, 하여튼 거리 마찰계수의 값이 꼭 시험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라고 나와야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규모가 이렇게 다른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컨버스는 이 두 상권, 이렇게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 두 도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뭐다? 같다는 것이며, 이것을 원리로 두 도시 간의 세력권을 도출하였다. 개념이죠. 소비자 분포 기법은 애플범 교수가 제안한 모형으로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기법을 말합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고요. 5번이 정답이죠.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은 상권 내의 모든 상점의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이 상점 규모에 뭐한다? 비례. 상점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때의 거리는 무슨 개념? 시간거리의 개념. 시간거리의 개념. 여러분 1km에 몇 분 가느냐, 이런 시간거리의 개념. 자, 여러분이 나중에 허프하고 레일리는 계산 문제 확인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도시 내부 구조이론. 자, 최근 도시 내부 구조이론 시험 중에서 작년이 바로 뭐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가 나왔죠? 28구의 전부 다 핵심 이론에서 정답을 묻고 있죠. 자, 우선 최초가 또 누구 이론이죠? 1925년에 나온. 자, 버제스는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모형이냐면은 동시먼 이론이죠. 누구 이론을? 1826년에 나온 튀넨의 무슨 이론이죠? 고립국 이론. 튀넨은 이 고립국 이론에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작되는 작물을 6가지로 나누는데, 그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한 거죠.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했는데, 여기는 뭐죠? 농촌 토지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죠. 농촌 토지 구조에 적용한 것을 어디에 적용한 거죠? 도시 토지 구조에 적용을 한 거예요. 최초. 자,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뭐죠? 생태학. 자,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인데 최초에서 보면 중심 업무지구가 도시의 핵심이죠. 이 핵심에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죠. 밀려나서 뭐를 형성하죠?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뭐가 나오냐면 점이지대. 여기 점이지대가 두 번째 동심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출제했죠. 점이지대. 그리고 공장에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지역 또는 저소득 주택지역, 그리고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그리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몇 개냐면은 5개의 지구로 동심원상으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인데, 어떻게 돼요? 도시 핵심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여기로 들어오는 걸 뭐죠? 들어오는 거.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침입. 생태학적 요소죠. 그럼 그 지역도 원주민과 또 뭐를 해야 돼? 경쟁하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천이, 친이, 경쟁, 천이 등의 과정을 가지고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우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이론이 버제스 이론. 여러분,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발전할 수 없죠. 여러분, 도시가 동심원상, 도시가 확대되다가 산이나 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론은 상당히 이상적인 모형이에요.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는 이상적인 모형인데, 이것을 번영을 했죠. 이 동심원을 변형해서 미국의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모형이 누구의 모형이냐면 호이트의 뭐냐면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도시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이렇게 도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심 업무주가 하나인데, 이 도시의 핵심에서 뭐를 한다? 교통의 축을 따라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원을 변형한 모형으로서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고속 교통망 축 가까이는 어떻게 돼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지역을 형성하고, 고급 주택지역 좌우는 뭐다? 고급 주택지역보다 주택 가격이 낮은 뭐다? 중급 주택지역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고소득층과 이해관계가 상반이 되는 저소득층은 도심 부근과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다. 여기가 다 뭐죠? 저소득층이 도심 부근, 고용하기 어떻게 돼요?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 부근과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선은 고급 주택 지역 하나 확인해 두시고, 선형은 뭐죠? 아까 했지만 교통의 축, 교통망이라는 거. 시험 문제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냐 하면은 선형. 선형은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또 출제하기도 하고, 또는 뭐냐 하면 쐐기 형태로 또 요 모양이 쐐기다. 그래서 쐐기 형태로 또 출제하기도 한다. 부채꼴 모양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쐐기 형태로 출제한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소득층은 하여튼 지가가 높은 어떻게 돼요?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의 주거를 성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요 두 이론을 결합을 한 게 나오죠.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 울만의 연구.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나타나는 무슨 이론? 다의 핵심 이론.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시의 성장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서 도시가 형성 발전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럼 다핵이 발생하는 요인은 어떻게 돼요? 어떤 지역에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고, 도심에서는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지대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업종, 동종의 업종, 유사한 활동에서는 뭐한다? 직접에 따르는 뭐를?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직접 한정세 뭐 얘기했죠? 직접 지향성,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서로 다른 업종, 이질적 활동에서는 직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죠. 직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뭐다? 같은 곳에 입지하기가 어렵죠. 비양립성,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시험 지문에는 특히 디귿니글이 지문 속에 자주 출제를 하죠. (27페이지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 성장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 생태학이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이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 개념 맞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되는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도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인 거리인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자, 네 번째,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뭐다? 여러분 순서가 여기 25년, 여기 39년, 45년이니까 순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을 하고, 또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모형이 누구 이론? 해리스 울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 5번, 선형 이론은 도시가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 확장이 되는데 그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교통망, 부채꼴 모양 두 개가 포인트. 여러분 올해 시험에는요,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대 이론과 연결해서 출제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지대 이론도 우리가 매년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그래서 잠시 쉬고 지대 이론, 정책 기초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